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93세였다. 오래 사셨다고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30년 넘게 한 집에 살았으니까.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조문객도 몇 분 오셨다. 시어머니는 말년에 거의 외출을 안 하셨으니 아는 분이 많지 않았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다. 68살이 됐지만 여전히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40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단련된 자세였다. 아들 준우는 내 옆에, 며느리 미란이는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미란이가 눈물을 닦았다. 예쁜 얼굴이 더 애처로워 보였다. 시어머니를 30년 동안 극진히 모신 며느리였다. 친정어머니처럼 따랐다. 아니,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 모셨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미란이가 생수병을 건넸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다. 목이 말랐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으니까.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다. 상주분 계십니까? 고인께서 맡기신 물건이 있습니다. 직원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갈색 봉투였다. 낡아 보였다.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며느리 김영숙에게. 시어머니 필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종이 한두 장 정도 들어간 무게였다. 언제 맡기신 건가요? 3년 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3년 전이라면 남편 철호가 세상을 떠나던 해였다. 심근경색이었다. 갑작스러웠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시기에 깨웠더니 이미 차가워져 계셨다. 그때 시어머니도 많이 우셨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슬픔이었다. 한 달 내내 방에만 계셨다. 밥도 거의 안 드셨다. 그런데 그때 이 편지를 맡기셨다고? 미란이가 궁금한 듯 물었다. 어머니, 뭐래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사람 없는 구석으로 가서 봉투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였다. 시어머니는 평생 나를 곱게 보지 않으셨다. 며느리 미란이만 예뻐하셨다. 나한테는 늘 쌀쌀 맞으셨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다. 며느리 복은 미란이한테 있다고. 영숙이는 성격이 차갑다고. 웃지도 않는다고. 사실이었다. 나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약국 일이 바빠서 늘 심각한 표정으로 살았다. 손님 대할 때도 친절하긴 했지만 딱딱했다. 반면 미란이는 달랐다. 늘 밝게 웃었다. 시어머니한테 애교도 부렸다. 나는 평생 애교라는 걸 부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미란이만 좋아하셨다. 나는 그게 서운했지만 참았다. 며느리가 잘하는데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 분이 나한테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이곳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30년 동안 너를 미워한 것처럼 대해서 사실 미워한 게 아니었다. 걱정이었다. 내 며느리 박미란을 조심해라. 저 여자는 30년 동안 너를 속여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15년 전부터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매주 수요일 친정 간다며 나가는 게 아니다. 남자를 만나러 간다. 증거는 없다 하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저 여자 눈빛 행동 말투가 다 거짓이었다. 준우한테 말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너희 모두 미란이 편만 들었다. 말해봤자 내가 치매 걸린 노인 취급받을 게 뻔했다.
그래서 참았다 30년을. 내가 죽고 나면 저 여자가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지켜봐라. 그리고 준우를 지켜라. 미안하다. 영수가 살아생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시어머니 올림. 편지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복도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란이가, 우리 미란이가, 말도 안 된다. 30년 동안 한결같았다. 시어머니 수발도 미란이가 도맡아 했다. 기저귀 가는 것도, 목욕시키는 것도, 약 챙기는 것도 모두 미란이었다. 명절 음식도 미란이가 다 했다. 송편 빚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는 걸 나는 구경만 했다. 약국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었으니까. 집안일도 미란이가 도맡아 했다.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나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봤다. 몸이 너무 피곤했으니까. 그런 미란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나? 아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은 멀쩡하셨다. 지난달까지도 신문을 읽으셨고 TV 뉴스를 보시며 정치 이야기를 하셨다. 그럼 왜 이런 편지를? 미란이를 미워해서? 질투해서? 아니다. 시어머니는 미란이를 친손녀처럼 아꼈다. 미워할 이유가 없다. 복도 끝에서 미란이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나는 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응, 나 지금 장례식장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응, 알았어. 내일 봐. 사랑해. 사랑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지? 아들 준우한테? 아니다. 준우는 지금 상주석에 앉아 있다. 통화할 이유가 없다. 그럼 누구? 미란이가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미란이 표정이 굳었다. 0.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다. 당황한 표정을.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어머니 왜 거기 서 계세요? 안 들어가세요. 응, 지금 간다. 미란이가 내 팔을 잡고 상주석으로 안내했다. 손이 차가웠다. 아니, 내 손이 차가운 건가? 자리에 앉아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시어머니 편지가 자꾸 떠올랐다. 매주 수요일 친정 간다며 나가는 게 아니다. 남자를 만나러 간다. 생각해보니 미란이는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드시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집을 나갔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다고 했다. 나는 의심 없이 믿었다. 효부구나 생각했다. 시댁일도 잘하는데 친정도 챙기다니.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시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20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는 말인가? 밤이 됐다. 빈소를 지키는 시간이었다. 미란이는 먼저 들어가 쉬라고 했다. 피곤하실 텐데 제가 지킬게요. 나와 준우만 남았다. 준우는 졸고 있었다. 회사 일로 며칠째 못 자서 피곤한 모양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준우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미란이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의자에 걸려 있었다. 검은색 명품 가방이었다. 작년 생일에 준우가 선물한 거였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보지마, 며느리를 의심하는 건 나쁜 짓이야. 봐, 시어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다. 가방을 열었다. 지갑, 화장품, 휴대폰이 보였다. 휴대폰을 꺼냈다. 최신형이었다. 준우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는데 미란이가 용돈 모아서 샀다고 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준우 생일이었다. 1978년 3월 15일. 틀렸다. 결혼기념일을 눌렀다. 1993년 5월 20일. 또 틀렸다. 마지막으로 미란이 생일을 눌렀다. 1978년 7월 3일. 열렸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맨 위에 여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트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준우 이름일 거라고 생각했다. 대화를 열었다. 오늘 시어머니 장례식이라 못 가 내일 봐. 알았어. 빨리 끝내고 와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마지막 메시지 시간은 1시간 전이었다. 복도에서 통화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 아래로 수백 개의 대화가 이어졌다. 스크롤을 내렸다. 사진도 있었다. 미란이와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행 사진이었다. 제주도 해변이 보였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지난달이었다. 미란이가 친정 갔다던 그 주말이었다. 식사 사진도 있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로맨틱한 분위기였다. 침대에 누워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두 사람 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급히 다시 가방에 넣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났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말이 사실이었다. 미란이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30년 동안 우리 모두를 속이고. 그때 준우가 돌아왔다.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시어머니 생각나서. 준우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착한 아들이었다. 아내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공경하는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30년 동안 속아 살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을 잘 수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옆방에서는 준우와 미란이가 자고 있었다. 30년 동안 함께 잔 부부였다. 하지만 그중 15년은 거짓이었다. 미란이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1992년 가을이었다. 준우가 24살 때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지 1년쯤 됐을 때였다. 어느 날 준우가 말했다.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여자친구냐고 물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빨개졌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때 데려올게요. 일요일이 됐다. 나는 아침부터 집안을 청소했다. 음식도 준비했다.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재웠다. 며느리감을 보는 자리였으니까.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준우가 들어왔다. 뒤에 여자가 따라왔다. 첫인상이 좋았다. 키가 165cm쯤 됐다. 날씬했다. 얼굴은 동그랗고 눈이 컸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다. 옷차림도 단정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쳤다. 화장은 연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박미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밝았다. 90도로 인사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서 와요 앉아요. 거실로 안내했다. 미란이가 소파에 앉았다. 자세가 반듯했다. 무릎을 모으고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준우 말로는 대학 동창이라고 했다. 같은 과는 아니었다.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다. 어디 사세요? 부산이요. 부모님이 거기 계세요.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작년에 정년 퇴직하셨어요. 어머니는 주부세요. 형제는? 오빠 하나 있어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질문을 계속했다. 미란이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황하거나 주눅 들지 않았다.
점심을 먹었다. 미란이가 식사 예절이 좋았다. 숟가락질이 조용했다. 반찬을 고루 먹었다.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았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처음 오는 집인데 괜찮다고 했지만 미란이는 부엌으로 따라왔다. 제가 닦을게요. 아니야, 손님인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결국 함께 설거지를 했다. 미란이는 능숙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았다. 싱크대도 말끔히 정리했다. 그날 저녁 남편 철호에게 말했다. 여자 괜찮던데. 그래. 예의도 바르고 부지런해 보이고. 철호가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다.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다행이네. 하지만 한 사람이 반대했다. 시어머니였다. 그 여자 안 돼. 왜요? 좋은데요? 뭔가 이상의 눈빛이. 무슨 눈빛이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이야. 시어머니는 완고했다. 83살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고집도 셌다. 저 여자랑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처음 보는 애한테. 내가 보는 눈이 있어. 저 여자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했다. 나이 들어서 까다로워지신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고. 준우도 미란이를 좋아했다.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회사도 다니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다. 1993년 5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이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양가 친척 몇 명과 친구들만 왔다. 시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반대하는 표시였다.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 빌라였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다. 남편 철호가 보증금을 보태줬다. 미란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매일 저녁 우리 집에 와서 시어머니 저녁 식사를 챙겼다. 나는 약국 일로 늦게 들어왔으니까. 주말에는 집안 대청소를 도와줬다. 시어머니 빨래도 해갔다.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미란이가 했다. 1년 후 손자가 태어났다.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지었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미란이는 육아도 잘했다. 젖도 잘 먹이고 밤에 울어도 잘 달랬다. 나는 손자를 보며 흐뭇했다. 시어머니만 여전히 미란이를 경계했다. 영수가 저 여자 조심해.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뭔가 숨기고 있어. 뭘 숨겨요? 애까지 낳았는데.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는 시어머니 말을 한 귀로 흘렸다. 노인네 의심병이라고 생각했다. 5년이 지났다. 미란이는 변함없었다. 시댁일을 열심히 했다. 명절에는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했다. 준우도 행복해 보였다. 회사 일도 열심히 했다. 승진도 했다. 월급도 올랐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10년이 지났다. 2003년이었다. 미란이가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미란이가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에 집을 나가서 저녁 7시쯤 돌아왔다. 어디 가냐고 물었다.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서요. 무슨 병이신데? 고혈압이요. 혼자 계시니까 제가 가서 저녁 해드려야 해요. 효녀구나 생각했다. 시댁일도 잘하는데 친정도 챙기다니.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다. 저 여자 수상해. 왜요? 매주 수요일마다 나간다고 진짜 친정 가는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 의심이 너무 심하세요. 내 말 기억해두라고. 나는 또 무시했다. 15년이 지났다. 2008년이었다. 미란이가 결혼한 지 15년째였다. 그해 남편 철호가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아침에 깨우려 했더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장례식 기간 내내
미란이가 나를 돌봤다. 밥을 챙겨주고 약을 챙겨줬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 허전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 미란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같이 사세요. 결국 한 집에 살게 됐다. 미란이네 집으로 이사 갔다. 3년 전에 새로 산 아파트였다. 준우가 대출받아서 산 집이었다. 방 3개짜리였다. 안방은 준우 부부가 쓰고 작은 방은 손자 민준이가 쓰고 나는 제일 작은 방을 썼다. 미란이는 여전히 좋은 며느리였다. 아침마다 내 방 문을 두드려 일어났는지 확인했다. 식사도 3끼 챙겨줬다. 하지만 수요일 외출은 계속됐다. 15년째였다.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다. 미란아, 친정 어머니 이제 괜찮으신 거 아니야? 15년이나 다녔잖아. 아니에요. 여전히 편찮으세요. 그럼 병원은 안 모시고 가. 가끔 모시고 가요. 어느 병원인데? 부산 쪽 병원이요. 그렇구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0년이 지났다. 2013년이었다. 미란이가 결혼한 지 20년째였다. 손자 민준이는 대학생이 됐다. 준우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나는 약국을 정리하고 은퇴했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란이를 의심했다. 영수가 저 여자 절대 믿지 마.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20년을 잘 살았잖아요. 겉으로만 그래, 속은 다를 거야. 88살이 된 시어머니는 더 완고해졌다. 하지만 몸은 약해졌다. 거동이 불편해져서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 미란이가 시어머니를 돌봤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시켰다. 밥도 떠먹여줬다. 나는 미란이가 기특했다.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25년이 지났다. 2018년이었다. 미란이가 결혼한 지 25년째였다. 시어머니가 많이 쇠약해지셨다. 치매 기미도 보였다.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하지만 미란이 이야기만 나오면 정신이 또렷해지셨다. 영수가 미란이 조심해, 저 여자 거짓말쟁이야. 어머니 또 그러세요. 내가 증거를 찾을 거야. 무슨 증거요? 저 여자가 수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아낼 거야.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년 후 시어머니는 편지를 장례식장에 맡기셨다. 30년이 지났다. 2023년 11월이었다. 지금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나는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미란이의 휴대폰에서 진실을 봤다. 30년 동안의 거짓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났다. 잠을 포기했다. 거실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다. 미란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준우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알고 있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옆방 문이 열렸다. 미란이가 나왔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 제가 따뜻한 우유 데워드릴게요. 미란이가 부엌으로 갔다. 우유를 데우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컵을 들고 왔다. 여기요, 드세요. 고맙다. 미란이가 내 옆에 앉았다. 30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다. 어머니, 슬프시죠?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응, 슬프다. 저도 슬퍼요. 친할머니처럼 따랐는데. 미란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을 닦았다. 연기였다. 30년 동안 해온 연기였다. 나는 우유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이 됐다. 눈이 충혈됐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68살 얼굴이 78살처럼 보였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다.
미란이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였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잤어. 거짓말이었다. 한숨도 못 잤다. 눈을 감으면 미란이 휴대폰 속 사진들이 떠올랐다. 모르는 남자와 찍은 여행 사진, 침대 사진들이. 식탁에 앉았다. 준우도 나왔다.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오늘부터 다시 출근이었다. 장래 휴가가 끝났으니까. 아들을 봤다. 46살이 됐다.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머리도 벗겨지기 시작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착한 아들이었다. 30년 동안 한 여자만 사랑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었다. 회사 회식 다녀와서도 아내한테 전화했다. 잘 들어갔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아들이 30년 동안 속아 살았다. 밥을 먹었다. 미란이가 만든 음식이었다. 맛있었다. 30년 동안 먹어온 맛이었다. 된장찌개는 여전히 구수했고 김치는 적당히 익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뱃속이 거북했다. 미란이가 물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어제부터 거의 안 드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많이 드세요. 기운 내셔야죠.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힘드시죠. 미란이 목소리가 다정했다. 눈빛도 따뜻했다. 30년 동안 봐온 며느리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다 거짓이었다. 연기였다. 준우가 출근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도 들렸다. 미란이와 단둘이 남았다. 미란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편지 생각뿐이었다. 매주 수요일 친정 간다며 나가는 게 아니다. 남자를 만나러 간다. 정말일까? 정말 미란이가 15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을까? 휴대폰 메시지는 봤다. 사진도 봤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다. 현장을 확인해야 했다. 미란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다. 고무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저녁 반찬 사야 해서요. 그래, 다녀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럼 다녀올게요. 현관문이 닫혔다. 혼자 남았다. 일어나서 미란이 방으로 갔다. 안방이었다. 준우와 미란이가 30년 동안 함께 쓴 방이었다. 이 방에서 손자 민준이도 태어났다. 문을 열었다. 깨끗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다. 베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불도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화장대도 말끔했다. 화장품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파운데이션들이 색깔별로 놓여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속옷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브래지어가 색깔별로 개켜져 있었다. 팬티도 마찬가지였다. 양말도 색깔별로 돌돌 말아져 있었다. 미란이는 정리정돈을 잘했다. 30년 동안 그랬다. 집안 구석구석이 항상 깨끗했다.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대부분 평범한 옷이었다. 백화점에서 산 브랜드 옷들이었다. 유니클로, 자라 같은 저렴한 브랜드들이었다. 준우 월급이 많지 않았으니까. 부장이 됐지만 대기업이 아니었다. 중소기업이었다. 월급은 세후 400만 원 정도였다. 그중 50만 원을 미란이 용돈으로 줬다. 나머지는 생활비, 대출, 상환, 저축으로 나갔다. 그런데 옷장 맨 안쪽에 검은 드레스가 하나 있었다. 비닐 커버에 쌓여 있었다. 꺼내서 봤다.
명품이었다. 샤넬이었다. 가격표가 달려 있었다. 380만 원이었다. 준우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이었다. 미란이 용돈 50만 원으로도 불가능했다. 8개월을 모아야 살 수 있었다. 언제 산 거지? 왜 이런 옷을? 어디서 입는 거지? 다시 옷장에 넣었다. 화장대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이 가득했다. 대부분 백화점 브랜드였다.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같은 저렴한 브랜드들이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명품 화장품이 있었다. 샤넬 향수, 디올 립스틱, 에스티로더, 크림, 랑콤 파운데이션. 하나하나 집어들고 가격을 확인했다. 향수 25만 원, 립스틱 5만 원, 크림 18만 원, 파운데이션 7만 원. 다 합치면 200만 원은 넘었다. 미란이 용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4개월치 용돈이었다. 그럼 이건 누가 사준 거지? 그 남자가. 휴대폰 속 그 남자가 사준 거겠지. 침대 밑을 살폈다. 박스가 하나 있었다. 끌어냈다. 신발 박스였다. 명품 브랜드였다. 루브탱이었다. 열어봤다. 하이힐이 들어있었다. 빨간색이었다. 굽이 10cm는 됐다. 밑창이 빨간색이었다. 루브탱의 시그니처였다. 역시 가격표가 달려 있었다. 250만 원. 미란이는 평소에 이런 신발을 신지 않았다. 집에서는 슬리퍼를 신었고 외출할 때는 편한 운동화를 신었다. 발이 아프다며 굽 낮은 신발만 신었다. 그럼 이 신발은 언제 신는 거지? 수요일에 그 남자를 만날 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침대에 앉았다. 30년 동안 준우와 미란이가 함께 누웠던 침대였다. 이 침대에서 손자 민준이를 가졌을 것이다. 이 침대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였을 것이다. 이 침대에서 준우가 미란이를 안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란이는 다른 남자도 만났다. 15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그럼 일주일에 두 남자를 만난 셈이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준우와 수요일 오후에는 그 남자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란이가 돌아왔다. 어머니 계세요. 응력이 황급히 방을 나왔다. 미란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다. 손에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응, 우유랑 빵 샀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고마워. 미란이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 우유를 넣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확실한 증거를 봐야 했다. 휴대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다. 명품 옷과 신발과 화장품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다. 직접 현장을 봐야 했다. 미란이가 그 남자를 만나는 걸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날 저녁 준우가 퇴근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응, 그냥 집에 있었어. 준우가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다.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검었다. 어깨도 처져 있었다. 오늘 힘들었어. 응, 회사에서 일이 좀 많아서요. 준우는 최근 승진에서 밀렸다. 함께 입사한 동기가 먼저 임원이 됐다. 준우는 여전히 부장이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집에 와서도 한숨을 자주 쉬었다. 미란이가 저녁을 차렸다. 불고기와 시금치나물 된장찌개였다. 준우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잘 먹겠습니다. 준우가 숟가락을 들었다. 미란이가 반찬을 준우 앞에 놓아줬다. 불고기를 집어 준우 그릇에 넣어줬다. 여보 많이 먹어요. 오늘 힘들었죠, 회사에서. 응, 괜찮아. 미란이가 준우 등을 쓰다듬었다. 준우가 웃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두 사람을 보니 속이 쓰렸다. 준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30년 동안 사랑한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있다는 걸, 매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밤이 됐다. 내 방에 누워 생각했다. 수요일을 기다려야 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틀 후였다. 이틀 후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란이를 따라가 보면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화요일이 지나갔다. 평범한 하루였다. 미란이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다. 준우 와이셔츠를 다렸다. 구두도 닦아줬다. 나는 미란이를 관찰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살폈다. 혹시 내일 만날 그 남자를 생각하며 설레하는 기색이 있는지.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미란이는 완벽했다. 웃는 얼굴로 일했다. 불평 한마디 없었다. 준우한테도 다정했다. 저녁에 어깨도 주물러줬다.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밤이 됐다. 내일이 수요일이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 미란이를 따라가야 했다. 어디로 가는지 봐야 했다.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해야 했다. 들키면 안 됐다. 조심해야 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다.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다. 준우가 출근했다. 여보 다녀올게 하고 키스했다. 미란이가 웃으며 잘 다녀와 했다. 30년 동안 해온 아침 풍경이었다. 미란이가 설거지를 마치고 말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 갈게요. 응, 다녀와. 몇 시쯤 가니? 이시오,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어머니 편찮으시대.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혈압이 높으셔서요. 제가 가서 저녁 해드려야 해요. 그래, 다녀와. 미란이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는 모양이었다. 문이 닫혔다. 나도 내 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외출복을 꺼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재킷을 입었다. 눈에 띄지 않는 색이었다. 모자도 썼다. 챙이 긴 모자였다.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 선글라스도 꺼냈다. 들키면 안 됐다. 미란이한테도 그 남자한테도. 시계를 봤다. 1시 30분이었다. 30분 후면 미란이가 나갈 것이다.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내용이었다. 웃겼다. 우리 집은 반대였다. 며느리가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은 시댁을 속이고 있었다. 미란이가 나왔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베이지색 원피스였다. 무릎까지 오는 길이었다. 몸에 딱 맞았다. 몸매가 드러났다. 화장도 진하게 했다. 립스틱이 빨갰다. 아이섀도도 진했다. 향수 냄새가 났다. 달콤한 냄새였다. 평소에는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250만 원짜리 루브텐 구두였다. 미란이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졌다. 웨이브를 넣었다. 평소엔 생머리로 다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집에서 보던 며느리 미란이가 아니었다. 남자를 만나러 가는 여자였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친정 어머니한테 안부 전해줘. 네. 미란이가 현관문을 나갔다.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다. 30초를 기다렸다. 그리고 일어났다.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꼈다. 가방도 챙겼다. 지갑과 휴대폰을 넣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다. 미란이와 마주칠 수 있으니까.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숨이 찼지만 계속 내려갔다. 1층에 도착했다. 로비를 살폈다.
미란이가 보였다. 현관을 나가고 있었다. 빨간 하이힐이 눈에 띄었다. 뒤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걸었다. 20m쯤 떨어져서 중간에 사람들이 있어서 가려졌다. 다행이었다. 미란이가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를 기다렸다.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다. 나도 정류장 뒤에 숨었다. 전봇대 뒤에서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들킬까봐 무서웠다. 버스가 왔다. 720번이었다. 강남 가는 버스였다. 친정이 부산인데 왜 강남으로 가지? 미란이가 탔다. 나도 뒷문으로 올랐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모자를 더 눌러 썼다. 선글라스도 고쳐 썼다. 미란이는 앞쪽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양이었다. 가끔 웃었다.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30분쯤 지나 강남역에 도착했다. 미란이가 내렸다. 나도 내렸다. 사람이 많아서 다행이었다. 숨기 쉬웠다. 미란이가 걸었다. 역삼동 방향이었다. 골목으로 들어갔다. 주택가였다. 조용했다. 따라가기 쉽지 않았다. 들킬 위험이 컸다. 사람도 별로 없었다.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다. 거리를 더 벌렸다. 30m쯤. 미란이가 멈췄다. 5층짜리 빌라 앞이었다. 새 건물이었다. 깨끗해 보였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나는 건너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다. 가게 처마 밑에 섰다. 빵집이었다. 주인이 나를 이상하게 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10분쯤 지났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졌다. 커튼 사이로 미란이가 보였다. 그리고 남자가 보였다. 키가 컸다. 180cm는 됐다. 준우보다 10cm는 컸다. 체격도 좋았다. 어깨가 넓었다. 옷도 좋았다. 검은색 셔츠에 회색 슬랙스였다. 명품 브랜드 같았다. 얼굴도 잘생겼다. 준우보다 젊어 보였다. 두 사람이 포옹했다. 오래 안고 있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긴 키스였다.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전봇대를 붙잡고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30년 동안 준우와 살았던 미란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시어머니 말이 사실이었다. 커튼이 쳐졌다. 더 이상 안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고 싶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준우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1시간쯤 지났다. 커튼이 열렸다. 미란이와 남자가 보였다. 옷을 입고 있었다. 곧 나올 모양이었다. 나는 급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손을 들었지만 떨렸다. 집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집에 도착했다. 택시비를 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30년이었다. 30년 동안 미란이를 믿었다. 친딸처럼 아꼈다. 시어머니보다 미란이 편을 들었다. 하지만 다 거짓이었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다. 미란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응. 얼굴을 돌렸다. 눈물 자국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친정 잘 다녀왔어요. 응. 어머니 괜찮으시대. 네, 오늘은 좀 나으시래요. 거짓말이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친정도 안 갔다. 남자를 만나러 갔다. 미란이가 부엌으로 갔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준우한테 말해야 하나? 증거를 더 모아야 하나? 아니면 미란이와 직접 대면해야 하나?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날 밤 준우가 퇴근했다. 여보 다녀왔어. 미란이가 현관으로 나가 준우를 맞았다. 넥타이를 풀어주고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오늘 힘들었어요. 응, 좀 피곤해. 저녁 먹어요. 불고기 해놨어요. 고마워.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나도 함께 앉았다. 밥을 먹어야 했다. 안 먹으면 의심받을 것이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삼키기 힘들었다. 억지로 넘겼다. 준우와 미란이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오늘 부장님이 또 야근하래요. 이번 주 내내 10시 넘게 퇴근할 것 같아요. 힘들겠네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죠. 알아, 걱정 마. 준우가 미란이 손을 잡았다. 미란이가 웃었다. 다정한 부부였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미란이는 오늘 오후 다른 남자와 키스했다. 준우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미란이가 그 남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던 모습이, 행복해 보이던 미란이 얼굴이. 30년 동안 준우와 함께했지만 그렇게 행복한 표정은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최순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50년 지기 친구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했다. 순이야, 영수가 어제 장례 잘 치렀어. 응, 잘 치렀어. 힘들었겠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좀 힘들어. 오늘 시간 있어. 점심이나 먹을까? 그래, 좋아. 강남역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어제 미란이를 따라갔던 그곳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미란이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다. 최순이가 먼저 와 있었다. 70살이었지만 정정했다. 머리도 염색하고 화장도 했다. 영수가 여기. 순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다.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보며 최순이가 물었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했네. 잠을 못 잤어. 시어머니 생각나서. 아니야. 그럼 뭔데?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순이야, 나 상담 좀 하고 싶어. 뭔데 말해봐. 미란이 얘긴데. 며느리. 응. 최순이가 물을 마시며 기다렸다. 미란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뭐라고? 최순이가 물을 뱉을 뻔했다. 바람을 피운다고 누구랑? 모르는 남자랑. 확실해. 어제 내가 직접 봤어. 어디서? 강남 빌라에서 남자랑 키스하는 거 봤어. 최순이 얼굴이 굳었다. 영수가 진짜야. 응, 진짜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이야기를 했다. 30년 동안 미란이를 의심했다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내용을. 휴대폰 메시지도 봤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행 사진, 침대 사진들을 봤다고. 최순이가 한숨을 쉬었다. 영수가 이거 큰일인데. 나도 알아. 준우한테 말했어. 아니, 아직 못했어. 왜? 어떻게 말해? 30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그래도 말해야지. 계속 속고 살 순 없잖아. 나도 아는데 용기가 안 나. 최순이가 내 손을 잡았다. 영수가 증거를 더 모아. 증거. 응, 휴대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해.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탐정 고용해. 탐정? 응, 사설 탐정 있잖아. 돈 좀 들지만
확실한 증거 잡아줄 거야. 얼마나 들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비싸네. 그래도 해야지 애매한 것보다 낫잖아. 최순이 말이 맞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을 검색했다. 여러 곳이 나왔다. 리뷰를 읽어봤다. 대부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었다. 한 곳을 골랐다. 리뷰가 좋았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청담탐 정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며느리 뒷조사 좀 하고 싶어서요. 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다. 강남에 있었다. 빌딩 5층이었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전화하신 분이시죠? 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요. 얼마나 확실하세요? 제가 직접 봤어요. 다른 남자랑 키스하는 거. 그럼 확실하네요. 증거 수집이 필요하시군요. 네. 탐정이 노트북을 꺼냈다. 며느리분 정보 좀 알려주세요. 이름은 박미란이고 45살이에요.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이에요. 직장은 전업주부예요. 매주 언제 만나나요? 수요일 오후 2시요. 어디서 만나나요? 역삼동 빌라에서요. 제가 어제 따라가 봤거든요. 주소 아세요? 네, 여기요. 주소를 적어줬다. 탐정이 받아 적었다.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입니다. 증거사진, 동영상, 녹음 다 제공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착수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미행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곧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요일이 됐다. 탐정이 미란이를 미행하는 날이었다. 오후 2시 미란이가 집을 나갔다. 평소처럼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나는 집에 남아서 기다렸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3시쯤 문자가 왔다. 대상자 역삼동 빌라 도착 남자와 만남 사진 촬영 중. 손이 떨렸다. 진짜로 증거를 잡고 있구나. 5시쯤 또 문자가 왔다. 대상자와 남자 빌라에서 나옴 근처 레스토랑 이동 사진 촬영 완료. 7시쯤 미란이가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 친정어머니 괜찮으시대. 네, 오늘은 좀 나으시래요. 거짓말을 태어나게 했다. 30년 동안 해온 거짓말이었다. 다음 날 탐정사무소로 갔다. 탐정이 파일을 건넸다. USB였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사진 150장, 동영상 20분, 녹음 1시간. 고맙습니다. 집에 와서 노트북으로 확인했다. 사진들이 나왔다. 미란이가 빌라로 들어가는 사진, 남자가 문을 열어주는 사진,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도 있었다.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서로 쳐다보며 웃는 사진. 동영상도 봤다. 두 사람이 빌라에서 나오는 영상이었다. 남자가 미란이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녹음도 들었다. 레스토랑에서 나눈 대화였다. 여보, 오늘 너무 좋았어. 나도 매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 우리 언제쯤 같이 살 수 있을까? 곧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벌써 15년이야. 알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5년이라니. 정말 15년 동안 바람을 피웠구나. 더 들었다. 준우는 언제 이혼할 거야? 곧 할게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타이밍 봐서.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노트북을 닫았다. 눈물이 났다. 미란이는 준우와 이혼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살 생각이었다. 15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최순희에게 전화했다. 순희야, 나야. 영수가 어떻게 됐어? 탐정이 증거 다 잡았어. 정말? 응, 사진, 동영상, 녹음 다 있어. 그럼 이제 준우한테 말해야지. 응, 말해야겠어. 언제 말할 거야? 이번 주말에. 힘내, 영수가 내 잘못 아니야.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이번 주말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준우도 알 권리가 있었다. 금요일이 됐다. 준우가 퇴근하고 물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왜? 민준이가 오래간만에 온대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 좋지. 손자 민준이는 대학생이었다. 기숙사에 살아서 자주 못 봤다. 토요일 저녁 민준이가 왔다. 할머니, 민준아. 손자를 안았다. 키가 컸다. 180cm는 됐다. 준우보다 컸다. 잘 지냈니? 네,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응. 저녁을 먹었다. 미란이가 준비한 음식이었다. 갈비찜과 잡채였다. 민준이가 맛있게 먹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했다. 식사 후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갔다. 준우와 미란이와 나만 거실에 남았다. 준우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엄마? 중요한 얘기야. 준우가 TV를 껐다. 미란이도 나를 쳐다봤다. 뭔데요, 어머니? 미란이 얘긴데. 미란이 얼굴이 굳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미란이가 바람 피우고 있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우가 웃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 USB를 꺼냈다. 탁자 위에 놓았다. 여기 다 들어있어. 사진, 동영상, 녹음. 준우가 USB를 집어들었다.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사진들이 나타났다. 미란이가 남자와 포옹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준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동영상도 틀었다. 두 사람이 손잡고 걷는 영상이었다. 녹음도 들었다. 준우는 언제 이혼할 거야? 곧 할게. 준우가 노트북을 덮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란이를 쳐다봤다. 이게 뭐야? 미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답해, 이게 뭐냐고. 미안해. 준우가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30년 동안 나를 속인 게. 미란이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야? 15년 전부터. 15년. 준우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다. 꽃병이 떨어져 깨졌다. 15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미안해. 그 남자는 누구야? 회사 사장이야. 뭐 하는 회사? 건설회사. 돈 많아. 응.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그 남자랑 살려고. 미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현관으로 갔다. 어디 가요? 나가야겠어.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 여보, 신경 꺼. 준우가 문을 열고 나갔다. 쿵 소리가 났다. 미란이가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긴 뭐가 왜야. 넌 30년 동안 우릴 속였잖아. 미란이가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깨진 꽃병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준우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놨는지 연락도 안 됐다. 미란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만 혼란스러워했다. 할머니 아빠 어디 가신 거예요? 잠깐 나가셨어. 엄마는요? 방에서 쉬고 계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됐다. 준우가 돌아왔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밤새 술을 마신 모양이었다. 안방으로 들어갔다. 미란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다.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다. 1시간 후 준우가 나왔다.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저 당분간 밖에서 지낼게요. 어디 가려고? 회사 근처 고시원 잡았어요. 준우야. 지금은 미란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알았어. 며칠만 시간 주세요. 정리하고 올게요. 준우가 집을 나갔다. 민준이도 기숙사로 돌아갔다. 미란이와 나만 남았다. 며칠이 지났다. 미란이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밥도 안 먹었다. 가끔 화장실 갈 때만 나왔다. 나도 방에만 있었다. 할 일이 없었다.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가니 준우가 먼저 와 있었다. 수척해 보였다. 일주일 사이에 5kg은 빠진 것 같았다. 엄마, 준우야. 커피를 시켰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그럴 줄 알았다. 미란이도 동의해. 응 동의했어요.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 반반 나누기로 했어요. 집도 팔아서 나눠 갖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어요. 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요. 준우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바보였죠? 아니야. 15년 동안 속고 살았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눈치를 챘어야 하는 건데. 준우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매주 수요일마다 친정 간다는 걸 의심도 안 했어요. 15년 동안. 넌 아내를 믿었던 거야. 너무 믿었나 봐요. 준우가 눈물을 닦았다. 엄마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무슨 말? 시어머니요. 30년 전부터 미란이를 의심하셨잖아요. 그랬지. 전 할머니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질투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할머니가 맞았어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알고 계셨던 거였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 말해봤자 우리가 믿지 않을 걸 아셨으니까.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시어머니한테 미안했다. 30년 동안 미란이 편만 들었으니까. 준우가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 편지요. 응 장례식장에서 받았어. 미란이를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뒤를 밟아봤지.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알려주셔서요. 계속 모르고 살 뻔했잖아요. 준우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엄마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뭔데? 민준이요. 손자. 응 민준이가 정말 제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하겠다는 말이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민준이도 준우 아들이 아닐까봐. 탐정이 녹음한 대화에서 15년이라고 했다. 민준이는 지금 24살이었다. 그럼 민준이가 9살 때부터 바람을 피운 거였다. 그 전에는 안 피웠을까? 결혼 초부터 피웠을 수도 있었다. 준우가 말했다. 다음 주에 검사하러 갈 거예요. 알았어.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며칠 후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다행히 제 아들 맞아요. 정말 내 99.9% 일치래요. 다행이다. 저도 안심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밝지 않았다. 아들이 맞다는 게 다행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내가 15년 동안 바람 피운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이혼 서류가 나왔다. 준우와 미란이가 법원에 갔다. 조정이 한 번 있었고 합의 이혼으로 처리됐다. 재산은 반반 나눴다. 아파트를 팔아서 각자 1억 5천만 원씩 가졌다.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쥐는 돈은 8천만 원 정도였다. 미란이가 짐을 쌌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다. 옷가지, 화장품, 그릇, 이불, 베개. 2개의 큰 박스에 담았다. 미란이가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말 죄송해요. 미란이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잘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배신해서 죄송해요. 나가. 내 미란이가 방을 나갔다. 짐을 들고 현관으로 갔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 남의 집이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미란이가 떠났다. 혼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다. 30년 동안 북적거렸던 집이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다. 눈물이 났다. 미란이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 않았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친딸처럼 아꼈으니까.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다. 준우를 배신했으니까.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으니까. 복잡한 감정이었다. 일주일 후 준우가 이사했다. 아파트가 팔렸으니 나갈 수밖에 없었다. 원룸을 구했다. 회사 근처였다. 짐을 싸는 준우를 도왔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다. 최고 신발, 서류들.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나도 원룸 구할까봐. 같이 살아요. 준우야.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저도 혼자 외로워요. 그럼 같이 살자. 준우가 구한 원룸은 방 2개짜리였다. 작았지만 둘이 살기엔 괜찮았다. 짐을 옮겼다. 30년 동안 살던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원룸으로. 하지만 마음은 더 편했다. 이사한 첫날 밤 준우가 라면을 끓였다. 엄마 드세요. 고마워. 2사람이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30년 만에 준우와 단둘이 밥을 먹는 것 같았다. 준우가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잘못 결혼해서 엄마까지 고생시켰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준우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46살인데요. 아직 젊어. 다시 결혼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준우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이번엔 엄마가 골라주세요. 뭘 결혼 상대요? 제가 고르면 또 틀릴 것 같아요. 웃음이 났다. 오랜만에 웃었다. 알았어, 엄마가 잘 골라줄게. 고마워요. 며칠 후 최순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영수가 어떻게 지내? 응, 그럭저럭. 이혼했다며. 응, 한 달 전에. 준우는 괜찮아. 힘들어하지 뭐. 당연하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근데 순이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뭔데? 미란이 재산이야. 재산? 응, 이혼하면서 반반 나눴거든. 근데 미란이가 받은 돈이 8천만 원밖에 안 돼. 그게 왜 이상해? 미란이가 그동안 모은 돈이 분명 더 있을 거야. 무슨 돈? 명품 옷, 신발, 화장품 다 어디서 났겠어. 그 남자가 사줬겠지.
그럼 그 남자 돈이잖아. 아니야, 미란이 명예재산도 분명 있을 거야. 어떻게 알아? 탐정한테 다시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탐정사무소로 갔다. 탐정이 반갑게 맞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추가 조사 좀 부탁하려고요. 무슨 조사요? 미란이 재산 조사요. 며느리분요.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통장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영숙 씨 나오셨어요. 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사무실로 갔다.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다. 며느리분 명의로 된 재산이 꽤 있네요. 얼마나요? 아파트 2채, 상가 1채, 통장 3개. 얼마어치예요? 대충 계산하면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내 강남 아파트 2채가 각각 15억씩 하고 상가가 5억 정도 하고 통장에 현금이 3억 있네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30억이라니. 언제 산 거예요? 아파트는 10년 전이랑 5년 전에 샀네요. 상가는 3년 전이고요. 누가 샀어요? 명의는 며느리분인데 돈은 강민호라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강민호요. 내 며느리분이 만나던 남자예요. 건설회사 사장이라던. 맞습니다. 자산이 100억 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란이한테 아파트랑 상가를 사줬다는 말인가. 15년 동안. 그럼 미란이는 준우한테서 받은 8천만 원 말고도 30억이 더 있다는 뜻이었다. 준우한테 말해야 했다. 이혼 재산 분할을 다시 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준우가 퇴근해 있었다. 준우야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미란이 재산 조사했어. 왜요? 탐정 통해서 알아봤는데 미란이 명의로 된 재산이 30억이 넘어. 뭐라고요? 아파트 2채, 상가 1채, 통장 3개. 그게 어떻게 미란이 돈이에요? 그 남자가 사준 거야, 15년 동안. 준우 얼굴이 굳었다. 30억이요.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변호사 선임해야겠어. 다음 날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여자 변호사였다. 상황을 설명했다. 이혼 후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됐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분할 소송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만 확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그럼 소송 준비하시죠. 소송을 시작했다. 준우 이름으로 미란이를 상대로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미란이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합의하자고 했다. 재판 가면 질 게 뻔하니까. 협상 끝에 미란이가 15억을 준우에게 주기로 했다. 30억의 절반이었다. 준우 통장에 15억이 입금됐다. 이혼할 때 받은 8천만 원 합쳐서 16억 가까이 됐다. 준우가 말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해요? 반은 내가 갖고 반은 내가 가질까? 아니에요. 엄마가 다 가지세요. 안 돼. 내 돈이야. 엄마가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도 준우가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나한테 10억 준우가 6억을 갖기로 했다. 10억이 생겼다. 68년을 살며 이런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뭐 했을까 생각했다. 집을 살까? 아니면 예금할까? 준우가 말했다. 엄마 우리 조그만 집 하나 사요. 그래 그러자. 준우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교회에 작은 빌라를 샀다. 3억이었다. 방 3개에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이사를 했다. 새 집이었다. 새 가구도 샀다.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세탁기. 집들이를 했다. 최순이를 불렀다. 민준이도 왔다.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준우가 요리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다.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최순이가 말했다. 영수가 이제 좀 살만하겠다. 응, 그런 것 같아. 고생 끝났네. 아직 몰라. 준우도 재혼해야지. 준우가 웃었다. 아직 생각 없어요. 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나중에요. 저녁을 먹고 모두 돌아갔다. 준우와 단둘이 설거지를 했다. 준우가 말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저도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우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했다. 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40년 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바빴던 시간들과 달리 이제는 천천히 살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준우가 퇴근하며 말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 미란이 전화번호로 온 건데 남자 목소리였어요. 준우 얼굴이 굳어 있었다. 뭐래? 자기가 강민호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미란이 남자친구라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남자가 왜 준우한테 전화를 한 걸까? 무슨 용건이었어? 만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날 거야? 모르겠어요. 만나야 할까요? 만나지 마.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 하지만 준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 남자가 뭘 말하려는지 궁금했던 모양이다. 일주일 후 준우가 말했다. 엄마, 저 강민호 만나보려고요. 왜? 궁금해서요. 15년 동안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준우가 외출했다. 나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혹시 싸움이라도 나는 건 아닐까? 준우가 다치는 건 아닐까? 2시간 후 준우가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준우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뭔데? 미란이가 죽었대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뭐라고?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어떻게?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강민호 말로는 이혼하고 나서 미란이가 그 사람이랑 같이 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차 타고 가다가 트럭이랑 부딪혔대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믿을 수 없었다. 한 달 전이라면 우리가 재산 분할 소송하던 시기였다. 장례는 그 사람이 혼자 치렀대요. 우리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미란이가 유언으로 남겼대요. 준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저 이상해요. 뭐가? 미란이가 죽었다는데 슬프지가 않아요. 배신한 사람인데도 왜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당연해.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준우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미란이를 미워했지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며느리로 잘해줬으니까. 며칠이 지났다. 준우가 강민호에게 다시 연락을 받았다. 미란이 유품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준우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강민호가 계속 연락했고 결국 만나기로 했다. 이번엔 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다. 준우 혼자 보내기가 불안했으니까. 주말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도착하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옷도 좋았다. 명품 브랜드였다. 이분이 강민호였다.
준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강민호입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강민호가 나를 보며 물었다. 어머님이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색한 인사였다. 아들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와 마주 앉아 있다니. 강민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미란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준우 씨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준우가 봉투를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미란이 필체였다. 준우가 읽기 시작했다. 나도 옆에서 같이 봤다. 준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속인 것도 미안하고 이렇게 먼저 가는 것도 미안해.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는 너를 사랑했어. 30년 내내. 민호를 만났을 때도 너를 사랑했어. 이상하게 들리겠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사실이야. 너는 내 남편이었고 민호는 내 연인이었어. 너는 내 일상이었고 민호는 내 도피처였어. 너랑 결혼한 건 후회 안 해. 30년이 행복했어. 민준이를 낳은 것도 행복했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이 막혔어. 시댁일 집안일 육아.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나는 박미란이 아니라 김준우의 아내 김민준의 엄마 김영숙의 며느리일 뿐이었어. 그때 민호를 만났어. 15년 전이었지. 민호는 나를 박미란으로 봐줬어. 여자로 봐줬어. 미안해.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너는 좋은 남편이었어.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성실하게 일했어. 나한테 잘해줬어. 하지만 나는 나쁜 아내였어. 너를 배신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 30년 동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미란. 준우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민호가 말했다. 미란이는 정말 준우 씨를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면 배신하지 않았겠죠. 미안합니다. 당신이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저도 미란이를 사랑했습니다. 15년 동안. 준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둘 다 미란이를 사랑했네요. 네.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가 다시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다. 이것도 드리려고요. 뭔가요? 미란이 보험금입니다. 5억이에요. 수혜자가 준우 씨로 되어 있어요. 준우가 통장을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받으세요. 미란이 뜻이에요. 싫어요. 그 돈 받으면 미란이를 용서하는 것 같아서. 강민호가 통장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래도 두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마음 바뀌면 찾아가세요. 우리는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우가 말했다. 엄마 저 이상해요. 또 뭐가? 미란이 편지 읽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뭐가? 미란이 마음이요. 15년 동안 왜 그랬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준우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미란이 편지가 준우 마음을 흔들어 놓은 모양이었다. 그날 밤 준우가 내 방으로 왔다. 엄마 잠 안 오세요? 응, 안 와. 준우가 침대 끝에 앉았다. 엄마 제가 미란이한테 부족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니야. 넌 좋은 남편이었어. 그럼 왜 미란이가 바람을 폈을까요? 그건 미란이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미란이 편지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 시댁일 집안일 육아.
매일 똑같은 일상.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는 부분. 준우가 한숨을 쉬었다. 전 미란이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행복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넌 회사 일로 바빴잖아. 그게 핑계가 될까요? 준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미란이가 당연히 행복한 줄 알았어요. 좋은 집에 살고 돈 걱정 없고 착한 남편 있고 미란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준우를 안아줬다. 내 잘못이 아니야. 미란이가 말을 안 했잖아. 제가 물어봤어야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준우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46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준우가 강민호에게 연락했다. 미란이 산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 강민호가 주소를 알려줬다. 경기도 어느 공원묘지였다. 주말에 준우와 함께 산소를 찾아갔다. 공원묘지는 조용했다. 잘 정돈되어 있었다. 미란이 묘비를 찾았다. 박미란 1978년생 2023년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우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란아 나야.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미안해.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어. 준우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눈물이 흘렀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준우가 한참을 울었다. 나도 옆에 섰다. 미란이 묘비를 바라봤다. 미란아 나도 미안해. 너를 친딸처럼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구나. 시어머니 말만 듣고 너를 의심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무시했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용서는 못해. 준우를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이해는 해. 내가 왜 그랬는지. 바람이 또 불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준우가 말했다. 엄마 저 이제 미란이 보내줄게요. 응.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게요. 그냥 30년을 함께한 사람으로 기억할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준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그렇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다. 준우가 요리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준우가 말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 제안 받았어요. 정말? 내 임원이래요. 잘 됐다. 46살의 임원이면 늦은 편이지만 그래도 기뻐요. 준우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돌아왔다. 엄마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될 거야.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했다고.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준우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네, 엄마.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30년의 거짓이 끝났다. 이제 진실만 남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준우는 임원이 됐다. 월급도 올랐다. 표정도 밝아졌다. 주말에는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도 안정을 찾았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했다. 최순이와 일주일에 2번씩 만나 차를 마셨다. 평화로운 나날들이었다. 어느 날 최순이가 물었다. 영수가 요즘 어때? 좋아. 준우도 안정됐고 다행이다. 그나저나 미란이 재산은 다 정리했어? 응. 15억 받아서 10억은 내가 갖고 나머지는 준우가 가졌어. 집도 샀다며? 응. 3억짜리 작은 빌라.
그럼 남은 돈은 7억 정도 예금했어. 이자 좀 나오겠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 최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영수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미란이 재산 30억이었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강민우가 15억 줬잖아. 나머지 15억은 강민우가 가진 거겠지. 그렇긴 한데 이상하지 않아? 뭐가? 미란이가 죽었으면 그 재산 다 강민우한테 가는 거 아니야?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왜 15억을 준우한테 줬을까? 법적으로 줘야 하니까. 최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란이가 유언장 남기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안 줘도 돼. 그래. 응. 이혼한 전 남편한테 줄 의무 없어. 그럼 왜 줬을까? 최순이가 나를 쳐다봤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이야? 확인해봐. 강민우가 진짜로 15억만 가졌는지. 어떻게 확인해? 탐정 쓰면 되지. 또 탐정이야? 영수가 7억이나 있잖아. 몇백만 원 쓰는 게 뭐가 아까워. 최순이 말이 맞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다음 날 탐정사무소로 갔다. 탐정이 반갑게 맞았다. 또 무슨 일이세요? 강민호라는 사람 재산 조사 좀 해주세요. 누구요? 며느리 남자친구요. 아, 그 건설회사 사장? 네.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최영숙 씨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탐정사무소로 갔다. 탐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다. 강민호 재산 조사했는데요. 이상합니다. 뭐가요? 일단 회사 자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억도 많잖아요. 문제는 빚이 더 많다는 겁니다. 빚이요? 네. 은행 대출이 80억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맞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더 이상한 건 미란이 명예재산입니다. 뭐가요? 아파트 2채 상가 1채가 미란이 명의였잖아요. 네. 미란이 사망 후 누가 상속받았는지 아세요? 강민호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요? 준우 씨 아드님입니다. 김민준 씨. 손자요? 네. 미란이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모든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했답니다. 민준이한테요? 네. 그래서 아파트 2채, 상가 1채가 전부 김민준 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15억은요? 현금 15억은 강민호가 자기 돈으로 준우 씨한테 준 겁니다. 왜요? 미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남의 아내 빼앗아 간 거.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미란이 통장에 있던 현금 3억 기억하시죠? 네. 그것도 김민준 씨한테 넘어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추적해 봤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준우 씨 약국에서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영숙 씨가 운영하시던 약국 말입니다. 1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빠져나간 돈이 3억입니다. 내 약국에서요? 네. 미란이가 장부를 조작해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다. 미란이가 내 약국 돈을 10년 동안 횡령했다는 말이었다. 한 달에 25만 원씩, 10년이면 3천만 원. 아니 탐정은 3억이라고 했다. 계산이 안 맞았다. 탐정이 설명했다. 처음엔 한 달에 10만 원씩 빼냈습니다. 그게 5년 동안 계속됐고요. 그 다음 5년은 한 달에 50만 원씩 빼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게 3억입니다. 10년 동안 내 코앞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말이었다. 영수증은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요.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10년치 약국 장부 사본입니다. 미란이가 조작한 부분 다 표시해뒀습니다. 파일을 넘겨봤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백 군데였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란이는 시댁이를 도와준다며 약국 장부를 봐줬다. 나는 바빠서 맡겼다. 믿었으니까. 하지만 미란이는 그 틈을 타서 돈을 빼돌렸다. 10년 동안 집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준우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다. 준우는 이제 막 안정을 찾았다. 이 사실을 알면 또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이미 민준이한테 갔다. 손자한테 간 돈이니 가족 안에 있는 셈이었다. 그냥 모른 척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고 싶다고 했다.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우리 집 근처 카페였다.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다. 24살이 됐다. 대학교 4학년이었다. 할머니, 민준아. 민준이 얼굴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니?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엄마 재산 말인데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내가 탐정 고용한 걸 알았나? 민준이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언장이 나왔어요. 모든 재산을 저한테 물려준다고. 그렇구나. 아파트 2채, 상가 1채, 통장 하나요. 다 합쳐서 30억 정도 돼요. 많구나. 근데 할머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엄마가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요? 민준이가 나를 쳐다봤다. 저 다 알아요. 뭘? 엄마가 아빠 몰래 다른 남자 만난 거. 그 남자가 사준 거잖아요. 넌 어떻게 알았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이혼할 때. 그랬구나.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전 이 재산 받고 싶지 않아요. 왜? 엄마가 아빠 배신하고 모은 돈이잖아요. 더러워요. 민준아. 전 이 재산 다 아빠한테 드리고 싶어요. 준우한테? 네. 아빠가 받아야 맞잖아요. 민준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재산 이전 서류예요. 아빠 명의로 바꾸려고 준비했어요. 민준아,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전 이 돈 쓰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아빠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하기 힘들어서요. 알았어. 민준이는 서류 봉투를 두고 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착한 손자였다. 30억을 포기하다니. 집으로 돌아와 준우에게 말했다. 준우야, 민준이 만났어. 민준이요? 응. 엄마 재산을 너한테 주고 싶대. 저한테요? 응. 재산 이전 서류도 준비했대. 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30억을요? 응. 왜요? 엄마가 아빠 배신하고 모은 돈이니까 받고 싶지 않대. 준우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착한 아이네요. 그렇지. 근데 엄마 전 받을 수 없어요. 왜? 민준이 재산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래도 민준이가 주겠다는데. 안 돼요. 민준이 미래를 위해 써야 해요. 준우야. 엄마 제 마음은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준우가 단호했다. 다음 날 준우가 민준이를 만났다. 저녁에 준우가 돌아와서 말했다. 민준이한테 거절했어요. 그랬구나. 대신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무슨? 30억 중에 10억만 저한테 주고 나머지 20억은 민준이가 갖는 거예요. 10억? 네.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서요. 민준이가 뭐래? 처음엔 거절했는데 제가 설득했어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잘했다.
준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끝이다. 며칠 후 준우 통장에 10억이 입금됐다. 준우가 물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쓸까요? 내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엄마랑 상의하고 싶어요. 그럼 반은 저축하고 반은 투자하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네요. 준우는 5억을 예금하고 5억으로 주식을 샀다.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들이었다. 한 달에 이자와 배당금으로 300만 원 정도 들어왔다. 준우 생활이 안정됐다. 그날 밤 준우가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재혼 생각해 볼까 해요. 정말? 네. 이제 마음도 정리됐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소개해 주세요. 알았어. 다음 날 최순이에게 전화했다. 순이야 주변에 괜찮은 사람 없어? 무슨 사람? 준우 재혼 상대. 오준우 재혼하려고? 응. 소개해 줄 사람 있어? 찾아볼게. 나이는 어느 정도? 40대 초중반. 알았어. 일주일 후 최순이가 연락했다. 영수가 한 명 찾았어. 누군데? 내 친구 딸이야. 43살이고 이혼했어. 애는 없고. 뭐 하는 사람이야? 간호사야. 대학병원 다녀. 성격은? 조용하고 착해. 준우랑 잘 맞을 것 같아. 한번 만나보자. 주말에 4명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나 최순이 준우 그 여자.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식당이었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 여자가 왔다. 43살답지 않게 젊어 보였다. 키는 165cm 정도. 날씬했다. 단정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은주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준우가 인사했다. 김준우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다.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은주는 말수가 적었다. 하지만 준우 말을 잘 들어줬다. 가끔 웃기도 했다. 준우도 편해 보였다.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식사 후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며 준우가 물었다. 엄마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시 만나볼래? 네. 준우와 박은주는 그 후로 몇 번 더 만났다. 한 달 후 준우가 말했다. 엄마 은주 씨랑 사귀기로 했어요. 정말? 네. 정식으로 교제 신청했어요. 잘 됐다. 준우 얼굴이 밝았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진짜 새 출발이 시작된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준우와 박은주가 결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양가 친척 몇 명과 친구들 뿐이었다. 박은주는 좋은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차분했다. 준우를 잘 챙겼다. 나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다. 미란이와는 달랐다. 미란이는 밝고 활발했다면 은주는 차분하고 성실했다. 미란이는 말이 많았다면 은주는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준우한테 필요한 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신혼집은 우리 집 근처였다.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했다. 결혼식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은주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은주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용돈이에요. 매달 드리려고요. 아니야. 괜찮아.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나는 받지 않았다. 돈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 예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다. 은주야, 그것보다 내가 준우 잘 챙겨주는 게 더 중요해. 네, 어머니. 잘 챙길게요. 은주가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은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임신했다고 했다. 기뻤다. 준우가 다시 아빠가 되다니. 은주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다. 입덧이 심했다. 매일 토했다. 내가 은준의 집에 가서 돌봐줬다. 죽을 끓여주고 과일을 깎아줬다. 등을 쓰다듬어줬다. 은주가 고마워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전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래. 엄마라고 생각해. 은주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부터 은주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였다. 미란이는 3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다.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거리를 둔 호칭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다. 진심으로 나를 엄마로 대했다. 6개월이 지났다. 은주 배가 많이 불렀다. 걷기도 힘들어 보였다. 준우가 퇴근하면 은주 발을 주물러줬다. 배를 쓰다듬으며 태교 동화를 읽어줬다. 행복한 부부였다. 어느 날 은주가 말했다. 엄마 아들이래요. 정말? 내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손자가 또 생기는구나. 은주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내 엄마가 지어주세요. 생각해봤다. 무슨 이름이 좋을까? 준서는 어때? 준서요? 응준우의 준자를 쓰고. 좋아요 김준서. 은주가 환하게 웃었다. 석 달 후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은주가 진통을 시작했다. 밤 십시였다. 준우가 급히 은주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나도 따라갔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다. 준우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새벽 2시쯤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다. 잠시 후 아기를 안을 수 있었다. 3.5kg이었다. 건강했다. 작은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다. 69살의 손자를 또 본다니. 준서야 할머니야. 아기가 눈을 떴다. 까만 눈동자가 나를 쳐다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거짓 없이 자랄 것이다. 준우와 은주가 사랑으로 키울 것이다. 일주일 후 은주와 아기가 퇴원했다. 은주는 산후조리원에 가지 않았다. 집에서 조리하겠다고 했다. 내가 매일 가서 은주를 돌봤다. 미역국을 끓이고 빨래를 했다. 아기 기저귀도 갈아줬다. 준우는 육아휴직을 한 달 냈다. 회사에서 처음이라고 했다. 임원이 육아휴직을 내는 건. 하지만 준우는 개의치 않았다. 아내와 아기가 더 중요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준서가 많이 컸다. 5kg이 됐다. 통통했다. 은주도 회복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준우는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야근을 하지 않았다. 정시에 퇴근해서 아기를 돌봤다. 미란이와 살 때와는 달랐다. 그땐 야근이 잦았다. 주말에도 골프를 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6개월이 지났다. 준서가 뒤집기를 시작했다. 웃기도 했다.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은주는 좋은 엄마였다. 밤에 아기가 울어도 짜증내지 않았다. 인내심 있게 달랬다. 준우는 좋은 아빠였다.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탔다. 목욕도 시켰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어느 주말 4명이서 공원에 갔다. 준우가 유모차를 밀고 은주가 옆을 걸었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갔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준서를 안았다. 아기가 내 얼굴을 만졌다. 준우와 은주가 손을 잡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문득 30년 전이 떠올랐다. 준우와 미란이도 이랬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미란이는 준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 은주는 달랐다. 진심이었다. 준우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알 수 있었다. 준우가 물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좋아서. 뭐가요? 너희 둘 보니까. 준우가 웃었다.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옆에 계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나는 준우 손을 잡았다. 넌 혼자 힘으로 일어선 거야. 아니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은주가 말했다. 엄마 저도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이렇게 좋은 가족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준우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은주가 만든 음식이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였다. 맛있었다. 미란이가 만든 음식과는 맛이 달랐다. 하지만 좋았다. 준서가 유아용 의자에 앉아 쌀과자를 먹었다. 입 주변이 온통 쌀가루 범벅이었다. 준우가 닦아줬다. 은주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했다. 은주가 씻고 내가 닦았다.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전 며느리 얘기 들었어요. 준우 오빠한테. 미란이? 네. 30년 동안 바람 피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미워하세요? 미워하지. 많이요? 처음엔 많이 미워했어. 근데 이젠 덜해. 왜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뭐가요? 미란이 마음. 왜 그랬는지. 은주가 설거지를 멈추고 나를 쳐다봤다. 엄마는 대단하세요. 뭐가? 미란이를 이해하시잖아요. 전 못할 것 같은데. 넌 안 그럴 거야. 어떻게 아세요? 내가 준우를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은주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저 정말 준우 오빠 사랑해요. 알아. 평생 잘할게요. 나는 은주를 안아줬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은주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밤이 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69년을 살았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남편과 사별하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아들이 이혼하고 힘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겨냈다. 준우도 다시 일어섰다.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은주와 준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른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 것이다. 눈을 감았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다. 새소리가 들렸다.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걸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운동하는 노인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있다. 69살의 삶을. 휴대폰이 울렸다. 최순이었다. 영수가 오늘 시간 돼? 응. 점심 먹자. 좋아. 카페에서 최순이를 만났다. 50년 지기였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였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최순이가 물었다. 준우 잘 지내? 응, 잘 지내. 며느리는? 은주 정말 착해. 다행이다. 손자도 잘 크고. 좋겠다. 최순이가 웃었다. 영수가 넌 복 많아. 무슨 복? 고생 끝에 낙이 왔잖아. 그런가? 그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순이야,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 누가? 나, 준우, 우리 모두. 최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사람은 변해. 미란이도 변했을까? 글쎄, 모르지. 만약 미란이가 살아있었다면 달라졌을까? 최순이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아마 아닐 거야. 왜? 미란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거야. 끝까지. 그럴까? 응. 어떤 사람은 평생 안 변해. 나는 창밖을 봤다. 미란이 얼굴이 떠올랐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 미란이를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30년을 함께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이상하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 남편이 먼저 가고 며느리가 배신하고 아들이 이혼하고 하지만 다시 일어선다. 새로운 며느리를 만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삶은 계속된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이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저녁이면 준우가 전화할 것이다. 주말이면 은주가 준서를 데리고 올 것이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69살의 하루하루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하루를 살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후회 없이